오늘은 대선금과 대선충당금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대선금과 대선충당금. 대선금은 뭐죠? 대선입니다. 말 그대로 선금, 채권을 회수 불가능해서 선금으로 처리하는 것.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매출한 경우, 회사에서 상품을 매출했다. 그런데 이 거래처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음을 준 거다. 어음을 줬어요. 줬다. 근데 이 거래처가 부도가 나고 망했다. 그러면은 이 어음을 현금으로 못 바꾸는 거죠. 이 어음은 휴지 조각이 된다. 휴지 조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어음이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선 처리할 수 있다. 즉 송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회사는 처음 매출 채권이 발생한 경우 매출 채권 100만원 할게요. 100만원 대변에 매출 100만원. 근데 나중에 이 회사 망한 경우, 거래처가 망한 경우입니다. 이 갑이라 할게요. 이게 이렇게 하기 더 쉽겠죠? 갑, 회사가 상품을 내주렸다. 거래처 을. 거래처 을이 돈이 없어서 어음을 줬다. 근데 을이 부도가 나서 망했다. 그래서 이 갑이 받은 어음은 휴지 조각이 됐다. 그러면 이제 갑의 회계처리입니다. 갑의 회계처리. 이 매출시는 차변에 매출채권 100만원, 대변에 매출 100만원. 근데 거래처가 망한 경우죠. 그런 경우 맞다. 그 전에 대선 충당금을 설정을 해요. 대선 충당금을 설정. 그럼 왜 대선 충당금을 설정을 할까요? 왜 대선 충당금을 설정을 할까? 이거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미리 비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회수할 수 없을 때, 실제로 거래처가 망해가지고 거래처가 망한 경우, 이때 바로 직접삼각법이죠. 이게 직접삼각법. 거래처가 망한 경우, 거래처가 망했을 때 이거를 여기로 옮길게요. 거래처가 망한 경우, 그러면 차변에 대손삼각비 100만원, 대변에 매출채권 100만원. 이게 직접삼각법입니다. 거래처가 망했을 때, 그때 망했을 때 송금 처리하는 것. 망했을 때 송금 처리하는 것. 이게 직접삼각법. 근데 기업회계는 기업회계는 충당금 설정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매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인식한다. 매출은 수익이죠. 수익. 매출은 수익이다. 이때 바로 비용, 대손삼각비로 비용을 인식한다.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나요? 지금 대손 처리하는 방법은 직접 삼각법이 있고 충당금 설정법이 있다. 그러면 충당금 설정법이 또 뭔지 알아야 되겠죠? 충당금 설정법은 매출이 발생했을 때 대손삼각비를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망했을 때, 거래처가 망했을 때 그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비용을 인식한다. 미리미리 비용을 인식한다. 이게 충당금 설정법입니다. 이거는 매출 시 이 매출 채권 100만원, 매출 100만원 인식했죠? 그리고 기말,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기말에 차변에 대손 삼각비 대손 예상액은 한 5%로 할게요. 5%. 그럼 5만원이죠? 5만원. 대손 예상액 시점에 기말에 대손 예상액이 매출 채권의 5%다 라고 가정할게요. 5% 가정. 대손 예상액이 매출 채권의 5%로 가정해가지고 미리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비용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비용을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기말에 회계 처리가 차변에 대손 삼각비 5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5만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미리 이 대손을 미리 비용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비용 처리하는 게 충당금 설정법. 직접 상각법은 실제로 망했을 때 대손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거래처가 망했을 때 이때 비용을 인식하는 게 직접 상각법. 그리고 현재 기업회계는 충당금 설정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당금 설정법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시는 차변에 매출채권 100만원, 그 다음에 매출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매출이 발생한 시점 기말에 차변에 대손 삼각비 5만원,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5만원을 인식한다. 그리고 실제 거래처가 망했을 때죠. 거래처가 망했을 때 이때는 차변에 대손 충당금 5만원 먼저 없애고 잔액은 대손 삼각비 95만원 그리고 대변에 매출 채권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회계원리에서 배우는 겁니다. 회계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회계원리를 한번 복습한다는 시점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손금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에 대해서 매출채권 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이것을 송금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송금으로 처리하는 게 대손금입니다. 그럼 대손금의 처리죠. 세법상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채무자가 망한 경우죠. 파산, 채무자 파산 또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 대손금에 대해서 송금에 산입한다.
지금 이해하시죠? 세법에서 대송금은 송금에 산입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송금에 산입하면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럼 이게 좋은 건가요? 좋은 건 아니죠. 대손했다는 거는 채권, 그 매출 채권을 회수 못해서 생긴 겁니다. 돈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회수 못한다.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죠. 엄청나게 큰 타격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 회수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익 본 걸로 봐서 1000만원의 법인세율 10%로 할게요. 10%를 곱한 100만원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한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매출채권 회수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법인세를 납부하러 가면은 진짜 열불이 터지겠죠. 열불이 터지기 때문에 매출채권 매출 1000만원에서 매출 1000만원 발생해서 생긴 매출채권 1000만원에서 대손 1000만원 함으로써 납부세액은 0원이 된다는 겁니다. 0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를 배려해주는 규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매출채권 돈 자금 회수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열불이 터지죠. 열불이 터지고 너무 화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1000만원 발생했다가 다시 또 대송금으로 1000만원 차감해서 납부세액은 0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법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 모두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채권 회수 못했다. 그러면 그 회수 못한 금액 전부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따져봐야겠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책 보겠습니다. 일단 대손금 사유는 신고 조정에 해당하는 대손 사유가 있다. 이 세법서 열거를 해놨어요. 대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사유 해가지고 대손금은 송금이죠.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사유가 있고 하나는 결산 조정사항 또 하나는 신고 조정사항 이거를 열거해놨어요. 이 열거된 것만 송금으로 인정해주고 열거되지 않은 것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고 조정사항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이 대표적인 겁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그럼 우리는 일단 소멸시효가 먼저 알아야겠죠? 소멸시효가 뭘까요? 소멸시효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멸됐다. 어떤 기간이 소멸됐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됐다. 그러니까 채권 회수에 대한 권리, 청구권이죠. 청구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됐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채권 회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세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이나 수표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여금이나 선급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다음에 보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죠. 회생계획 인가 결정.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 회사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큰 경우, 이 회사는 그래도 좀 채무를 면제해주고 채무를 좀 감면해주고 좀 면제해주고 이러면은 다시 또 회생이죠. 회생.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릴 수가 있다. 다시 면제해주면 다시 살릴 수가 있다.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 싹수가 좀 보이는 회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회사에 대해서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해준다는 겁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해준다. 그러면은 그 채무를 면제해줘요. 그 회사의 채무를 면제해준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채권자는 채권 회수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그러면 채권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송금으로 확정된 채권은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그 다음에 보면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죠. 법원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법원에서 이 사람은 책임을 면제준다. 면책은 그죠? 책임 면제. 법원에서 이 채무에 대해서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법원에서 면책 결정해 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는 회수불능된 거예요. 채권자는 이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됐다. 이런 경우 신고조정사항으로서 대송금으로 송금 산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송금 산입해야 한다. 각자 한번 볼게요. 114번.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송금으로 송금 산입하는 것임. 그러니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 이때 대송금으로 송금 산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때 송금 산입하지 못했다. 그러면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고 조정사항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송금으로 송금 산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 신고 조정사항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하여야 한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넘어가지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 만약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 되는 겁니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민사집행법이죠.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채무자 재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매가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재산이 아예 없는 거예요. 채무자 재산이 없으니까 이 경매를 하려면은 그 비용이 들거든요. 경매 비용이 한 몇백만 원 들어요. 이런 경매 비용도 건질 수가 없다. 이런 채무자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경매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요.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압류 있는데 경매가 취소된 경우에요. 이런 경우 예, 대손금으로 송금 산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채무자가 무재산이어가지고 경매에 실익이 없다. 아주 채무자가 망해도 너무 크게 망해가지고 채무자 재산이 0원이다, 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물품의 수출도는 애국에서 영역쟁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총재, 애국한 은행장으로부터 채권 회수물을 면제받은 것. 이런 거는 그냥 말 문제로 한번 외워두세요. 수출했는데 책 수출했는데 한번 볼게요. 수출했다. 이거 보세요. 수출. 근데 외상으로 한 거예요. 수출을. 그러면 매출 채권이 발생하죠. 매출 채권 발생했는데 이 상대방이 중국으로 갈게요. 상대방 중국 사업자.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중국 그 큰 대륙에서 그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가지고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는데 중국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어떻게 찾겠어요? 이 사람을 못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채권 회수물을 면제받은 경우입니다. 채권 회수물을 면제받은 것. 이런 거는 송금으로 산입한다. 여기까지 됐겠죠? 이게 신고조정사항입니다. 신고조정사항. 이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는 다 외워야 됩니다. 전부 외워야 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결산조정사항이죠.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은 장부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회수할 확률이 있어요. 확률은 1% 이상 있다. 1% 이상 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회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회수할 수가 없다. 근데 결산조정사항은 그 채권에 대해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 회수할 수는 있어요. 회수할 수는 있는데 좀 확률이 좀 희박해요. 확률이 희박함.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법인이 장부에 대손 삼각비로 비용 처리한 경우 대손금으로 송금 인정한다. 대손금으로 송금 인정한다. 알겠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가 망한 경우입니다. 망했어요. 일단 파산했다고 해서 바로 이거를 송금 산입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 배당하는 거죠. 채무자 재산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파산을 했다. 그러면 이게 회수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 채무자 파산해도 이 채무자한테 재산이 있으면은 이걸 배당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세법은 채무자 파산했다. 그러면 일단 장부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대손금으로 송금 인정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이죠. 법원에서 이제 강제 집행하는 경우. 법원서,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은 이 갑이라는 이 강제 집행, 강제 집행. 이건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갑이 돈을 안 갚는다. 그럼 을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 강제 집행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승소하면 이제 법원에서 강제 집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 재산은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갑 재산은 경매로 넘어간다. 이게 강제 집행입니다. 강제 집행은 강력한 수단이다. 그 다음에 형의 집행이죠. 형 집행. 무슨 뭐 감옥 간다 봐요. 형의 집행 보니까 형법 생각하시면 된다. 형법, 형의 집행은 감옥 갈 일 생겨가지고 감옥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폐지죠. 폐업한 경우,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그 다음에 사업자가 채무자죠.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실종한 경우, 행방불명된 경우. 이래가지고 이 다음 중요해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죠.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사업 폐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폐지 플러스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 두 개가 합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대손금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이 부도 발생하는 거죠. 어음을 받았는데 부도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을 받았는데 거래처 채무자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부도 났다고 해서 바로 대손금으로 송금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됩니다.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 수표, 외상매출금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 수표, 외상매출금. 근데 외상매출금은 단서가 있죠.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그러니까 일단 중소기업, 채권자가 중소기업이어야 된다. 중소기업. 채권자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 그리고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 이 거래처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6월 10일에 났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6월 10일 이전의 것,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 이것만 대손금으로 송금 산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도 발생 넘긴 거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송금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채권자가 중소기업이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중소기업 이게 아닙니다. 채권자가 중소기업이다. 그리고 거래처가 부도 발생했는데 부도 발생 이전의 것의 외상매출금만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다만 보세요. 해당 법인의 채무자 재단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저당권. 저당권은 물권입니다. 물권.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빚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은 경우 법원 경매를 할 수 있어요. 경매.
경매로 넘긴다는 거예요. 법원 경매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 경매로 넘길 수가 있다. 채무자가 빚을 기한 내에 갚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뭐 부동산 있죠? 자기 집 같은 거, 집이나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빚을 안 갚으면은 법원 경매로 넘길 수가 있다. 그러면은 배당을 하죠. 경매해가지고 배당금 받습니다. 배당금을 받는다.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서 배당금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수할 수 채권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그리고 하나 이제 보시면은 부도 발생은 부도 수표 부도음의 지급길이죠. 은행의 지급길, 은행에 그 지급 제시한 날 이거를 부도 지급길입니다. 근데 이 금융회사 은행 등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은 경우는 부도 확인을 말한다. 그리고 대송금으로 송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문제 종료일 현재 회수하지 않은 채권 금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입니다. 1,000원 뺀 금액. 만약 어음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했다. 어음 부도음. 그런 경우 대손 처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1,000만원이죠. 1,000만원에서 어음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어음 금액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서 1,000원 뺀 999만 9천원이죠. 999만 9천원. 이것만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좀 복잡해집니다. 어음도 전부 송금으로 인정해주면은 나중에 그 대손 한도에 계산할 때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어음 같은 경우는 1,000원은 비만 계정은 남겨둡니다. 1,000원은 비만 계정. 이걸 남겨두기 때문에 이것까지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대손 충당금 한도액을 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도음이나 어음, 수표 나오면은 이걸 1,000원, 비만 계정 1,000원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수 길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서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이죠.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건 소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대손 처리를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금액이 20만원 이하는 소액이기 때문에 대손 처리하는 것을 인정해준다. 회수길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회사 채권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이 사람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대손금으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